원투펀치 TMF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 막바지에 달했잖아요. 네. 막바지에 달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시즌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또 관심이 모아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가 어디도 이적을 하느냐, 네. 또 우리 팀이 어떤 부족한 포지션을 누구로 보강하느냐, 맞아요. 이적이죠 결국은. 왜냐하면은 이것만 했어도 우리 팀이 올 시즌 이성적은 아닐 텐데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보강해야 되냐, 그렇다면 누구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좀 나아질까, 내년 시즌에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지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매물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포지션으로 본다면 가장 핫하게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각 팀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역시 공격수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측면 공격수가 아닌 중앙 공격수를 당연히 우선 꼽을 수 있겠고, 그 포지션에 필요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 골 넣을 수 있는 선수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중앙 공격수가 요즘은 골만 넣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연계도 해주고 동료들한테 기회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의 선수가 지금 여러 팀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천방 공격수를 많이 찾고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방 공격수에 있는 포지션은 많을지언정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선수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 몇 명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선수는 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삭도 있고, 그쵸. 또 지금 라이프치히의 세시코, 뭐 스포르팅의 요케레스, 울버햄튼의 쿠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에키티케, 입스위치 타운의 델랍, 그리고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좀 많죠? 네. 많은데 그만큼 정말 여러 팀들이 공격수 매물을 지금 찾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팀 가리지 않고 정말 꾸준히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보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굉장히 꽃 피어나려는 선수들도 꽤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한창 기량이 물오른 선수를 우선적으로 팀들이 찾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당장 골을 넣어줄 선수가 급하니까. 그쵸. 그리고 요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웬만한 돈이 그냥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썼으면 무조건 당장 효과를 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네. 그래서 더더욱 뭔가 당장 완성된 공격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도 특히 지금 전성기에 다다른 어떤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더 많이 비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비싸도 똘똘한 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각 팀들의 중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명 한 명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 아까 이삭 선수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이삭을 먼저 좀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삭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알렉산드르 이삭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25경기 19골과 5개도, FA컵도 1골, 리그컵도 3골을 넣었고, 스웨덴 대표팀에서도 저희가 지금 스웨덴 대표팀의 이번 3월 A매치 첫 번째 경기가 끝난 이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반영하지 않은 스탯입니다.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그러니까 9월부터 현재까지의 A매치 5경기 4골이에요. 스웨덴 대표팀에서도 소속팀 못지않게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는 이삭 선수라서 뭐 팀 가리지 않고 정말 골고루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 영향력까지 만점을 줄 만한 활약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삭 선수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게 좀 자주 다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점을 먼저 좀 얘기하자면 실제로 많이 다쳐요. 실제로 이 선수가 좀 많이 다치는 편이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부상에 대한 정도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시즌마다 한 10경기 정도 쉬거든요. 네. 물론 더 다치는 선수도 사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만한 범주에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삭 선수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적료가 거의 1억 파운드는 기본으로 넘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2억 파운드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뉴캐슬과의 남은 계약 기간을 생각했을 때 돈 많은 뉴캐슬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웬만하면 이삭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삭에게 대한 뭔가 문의를 다른 팀이 한다면 당연히 뉴캐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겠죠. 네. 당장 이 소시에다드에서 뉴캐슬이 소시에다드에서 이삭을 영입할 때 금액이 6,300만 파운드 1,190억 원이었어요. 네. 팔 때는 이거의 2배를 불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천억 원은 그대로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정도의 이적료를 쏟아붓는데 시즌마다 10경기 정도를 쉰다. 뭐 발가락 부상, 뭐 햄스트링 부상, 사타구니 부상, 이런 부상들이 좀 계속 있었던 이삭인데, 이렇게 계속 시즌마다 빠지면 이건 좀 아쉽죠. 그 금액을 들여서 데려오기에는.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찾는 이유, 강점이 더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강점을 쭉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 내에 이적할 시에는 리그에서 일단 검증돼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혹시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더라도 빅리그 경험이 많고 빅리그에서 검증돼 있다라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이삭 선수는 지금 공격수가 필요한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팀들 맨유, 리버풀, 아스날 다 링크가 있어요. 네네. 첼시는 이 이전 팀들보다는 최근에 링크가 좀 덜하긴 했는데 어쨌든 언급은 그래도 항상 되어 왔던 팀이긴 합니다. 이 중에서 리버풀과 아스날이 특히 이삭과 지금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되고 있는데 이 이삭 선수는 진짜 다재다능해요. 일단 경기를 뛸 때 보면 터치가 굉장히 좋고요. 볼 컨트롤을 잘합니다. 패스가 어느 방향에서 오든 자기가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에 볼을 터치해놓는 습성이 항상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 이후에 슈팅이 빠르게 나갈 수가 있죠. 볼 터치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잡아두지 못하면 그 볼을 다시 원래 유리한 위치로 갖다 두는 과정에서 2번, 3번 건드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슈팅 타이밍을 잃는 공격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그런 부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좋은 터치, 컨트롤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력까지 아주 우수하게 따라오는 게 올 시즌에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고요. 움직임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침투도 물론 잘 가져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려와서 공을 잡고 본인이 내려와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비워둔 중앙 공간으로 고든이라든지 뭐 반스라든지 아니면 뭐 머피 혹은 뭐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그쪽으로 키패스를 상당히 잘 뿌려줍니다. 움직임이 좋고 연계를 잘한다는 점도 강점이고 신체 능력이 일단 좋아요. 딱 봐도 일단 팔다리가 굉장히 긴 편이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탄력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살린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상대 수비를 제쳐내는 플레이도 상당히 잘하는 스타일이고 여기 이 선수가 압박을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에디하우 감독이 이삭을 되게 이뻐하는 이유가 그리고 전방 압박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가져가서인데 수비 잘하지, 패스 잘하지, 드리블 잘하지, 골 잘 넣지, 신체 능력 좋지 사실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는 그냥 결점 없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지금 올 시즌의 활약상이죠. 이삭 얘기를 했는데 이삭 다음으로 좀 언급이 되는 게 세슈코 아닌가요? 네, 세슈코 선수는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세슈코도 일단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공중볼은 올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면 확실히 공중볼은 잘 따요. 굳이 따지면 이삭이 최근에 공중볼과 헤더가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원래 이삭이 지적받았던 포인트가 공중볼이거든요. 키에 비하면 공중볼을 잘 못 딴다. 네. 근데 이런 점은 이제 서서히 이삭은 개선시키고 있는 반면에 세슈코의 경우는 그냥 일단 나오면 공중볼을 항상 잘 따는 편입니다. 제공권이 상당히 우수하고 이 선수도 터치가 꽤 좋아요. 네. 그리고 주위 동료에게 짧게 주면서 원투로 풀어가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프치히에서는 투톱의 파트너인 오펜다 선수를 주로 잘 활용을 하는데 오펜다와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배우로 찔러 들어가는 그런 침투의 패턴을 상당히 잘 사용하는 편이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세슈코의 어떤 원더골 모음집을 한번 보시면 진짜 멋있는 골도 많이 넣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세슈코가 가지고 있는 그 원더골 이 원더골을 잘 넣는 이유가 결국 이제 킥이 좋아서인데 네. 킥 힘이 잘 붙다 보니까 원더골을 넣을 때도 이 선수의 슈팅 힘이 이 정도구나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고요. 움직임도 상당히 넓게 가져가고 측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 무리 없이 다 넓게 상당히 성실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순간 속도가 빨라요. 네. 체구에 비하면 상당히 또 빠른 어떤 가속력을 지니고 있고 위치를 잘 잡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살려서 역습 시의 파괴력을 상당히 잘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의 세슈코 선수입니다. 지금 이 세슈코의 경우는 바이아웃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이 선수에게 이 정도 금액의 오퍼가 오면 구단은 무조건 수락을 하겠다. 네. 그 금액이 7천만 유로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그나마 좀 올린 겁니다. 네. 아마 라이프치히는 세슈코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겠죠. 확실히 가격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건 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좀 세슈코 같은 경우에는 원톱보다 투톱 했을 때가 훨씬 조금 효과가 좋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 라이프치히에서도 물론 이 선수를 저도 올 시즌에 더 많이 경기를 뛰는 걸 보다 보니까 올 시즌 활약상을 좀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네. 투톱에 확실히 더 적합해 보이는 면이 제가 볼 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주위 동료와의 짧은 원투 패스 이게 이제 오펜다 선수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은 파트너가 있어야 조금 더 세슈코가 그 파트너를 활용한 플레이를 하면서 네. 다음 과정에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올 시즌 플레이를 봤을 때는 좀 자주 보였거든요. 또 이제 이 세슈코의 약점은 힘이 조금 어딘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가 아닌 위쪽에 있다 보니까 등을 질 때 버티는 힘이 부족한 거죠. 네네. 그래서 세슈코 선수가 이제 리그를 뛸 때 보면 항상 아쉬운 게 미치 수비에 약합니다. 미치 수비가 펼쳐졌다는 거는 그만큼 세슈코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적다라는 거고, 그 적은 공간에서 결국 본인이 뭔가 공간을 만들려면 상대 수비의 견제나 경합을 본인이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쵸. 이 견제와 경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버텨내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세슈코가 갖고 있는 약점이 좀 아닐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할 때 보면 고개가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축구하다 보면 볼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아래를 바라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지적을 받는 게 시야가 좁아진다. 그렇죠. 시야가 좁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슈코도 딱 그런 문제 때문에 시야가 넓다는 인상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여기에 이제 결정력 기복이 있어서 원더골은 참 잘 넣었는데 쉬운 기회는 은근히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세슈코 선수가 다소 좀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올 시즌 되면서 다시 좀 올라온 케이스인데, 결정력 기복이 있다는 점 때문에 당장 골잡이가 필요한 팀 입장에서는 세슈코는 조금 고민스럽거나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해야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어떤 팀에 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고민을 해볼 팀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측면 공격수 자리에 정말 팀의 주요 득점원이 이미 있으면 오히려 세슈코 선수는 그 선수와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전술에 따라서는 거의 투톱처럼 좀 변형돼서 뛰게 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골을 넣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세슈코의 영입이 과연 합리적으로 느낄 팀이 어디일지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케레스는 좀 어때요? 요케레스는 지금 포르투갈 리그의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도 활동량이 상당히 넓고 부지런해요. 이삭도, 세슈코도, 요케레스도 그렇지만 옛날 정통파 공격수들은 다 박스 안에서 그냥 남아서 경합하고 힘싸움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공격수는 그래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3명 다 상당히 부지런한 편입니다. 요케레스도 상당히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이 선수도 또 빨라요. 빠르면서도 부지런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래서 측면으로 이렇게 넓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측면으로 넓게 빠지면서 본인이 직접 측면에서 드리블을 하고 볼을 운반하고 그러면서 직접 기회를 창출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 선수의 그냥 체구만 봤을 때는 이런 플레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측면에 많이 빠지고 드리블도 잘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러면서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가 그 선수를 따라 나가면서 공간이 발생하겠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잘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포르투갈 무대에서의 득점력도 상당히 뛰어난 데다가 부지런한 스타일이라는 이 소개를 드린 것처럼 수비할 때도 부지런히 뜁니다. 전방 압박을 상당히 영리하게 또 아주 열심히 임하는 요케레스 선수죠. 아무래도 일단은 스포르팅에서의 활약은 당장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 세리아 이 리그안까지 이런 리그에서의 어떤 활약을 검증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죠. 일단 그런 점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고, 또 하나는 공중볼은 키에 비하면 상당히 못다는 편이에요. 그런 점도 마이너스 요소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올 시즌 개막전에 무릎 부상으로 57일을 빠졌고, 중반기 들어서 허벅지 부상으로 10일을 빠졌고, 최근에 또 안 알려진 부상 사유 때문에 4일가량을 또 빠졌더라고요. 갑자기 부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경기를 좀 많이 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위험 징조가 좀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게 갑자기 좀 우려 포인트로 요케레스 선수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상이라고 하면 구단들이 이제 이적을 고려를 할 때 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다음은 이제 황희찬 선수를 보면서 자꾸 언급되는 또 쿠냐 선수가 있잖아요. 이 쿠냐 선수를 탐내는 팀들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쿠냐는 일단 플레이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드리블을 진짜 잘하고 이 브라질 선수답게 정말 개인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 수비를 흔들고 좀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선수가 활동 반경이 이 선수도 상당히 넓고 부지런한 스타일인데, 굳이 따지면 이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같은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최전방 자리에 뛰어도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2선 내지는 사실 쓰기에 따라서는 왼쪽 윙으로 쓰는 것도 얼마든지 무리가 없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이 내려오냐면 빌드업 상황에도 기여를 하는 정도입니다.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서 센터백이나 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에 볼을 넘겨받고 센터 서클에서부터 드리블을 해서 상대 진영으로 볼을 운반해주는데 굉장히 특기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울버햄튼에서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슈팅이 좋아져서 좋은 또 많은 스탯을 최근에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드리블러라는 점, 볼을 운반한다는 점, 빌드업 상황에서부터 상대 진영의 팀이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산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또 쿠냐 선수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쿠냐는 사실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최전방보다는 역시 왼쪽 윙, 그리고 만약에 최전방을 쓴다고 해도 2.5선 정도, 2선 정도? 2선 정도의 1.5선이나 2선 정도 느낌으로 봐야 돼서, 만약에 정말 좀 그래도
뭔가 최전방 공격수의 스타일을 조금 더 가미한 선수를 찾는다. 네.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선수가 어쩌면 푸냐 선수일 것도 그렇죠. 같아요. 앞서서 이제 이삭도 세슈코도 요케레스도 물론 이 선수들도 중앙을 비워서 측면으로 빠지거나 내려오는 등 되게 넓게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제가 플레이를 봤을 때는 쿠냐가 더 많이 아래로 내려오는 빈도가 많고 더 그 지역에 머무는 시간도 더 길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약간 약점이 있는데 네. 화를 너무 많이 내요. 케르케즈한테 갑자기 주먹질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본머스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입스위치하고 경기 끝난 다음에 그 입스위치 측의 가드를 폭행해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근데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은 구단이 영입할 때 인성도 보고 팀워크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균열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사실 영입할 필요가 없죠. 울버햄튼에서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큰 규모의 팀으로 이적을 하면 자기가 더 이상 에이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선수를 보조하기 위해서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전술에 본인이 좀 따라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울버햄튼에서 맡고 있는 비중과는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뛰어야 된다는 변수가 분명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인성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게 만약에 그런 좀 안 좋은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겸허하게 그 롤을 받아들이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선수는 좀 누가 눈여겨볼 만할까요? 다음은 역시 지금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의 에키티케인데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핫해졌어요. 마르무시를 겨울에 이적시켰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주전 공격수를 이적시킬까? 그러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상황에 따라서는 에키티케를 팔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키티케 선수도 이적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 선수도 정말 넓게 움직이는 스타일. 오늘 다루는 공격수들은 다 웬만하면 부지런하게 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볼을 넘겨받은 다음에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볼을 상대 진영 박스 근처까지 잘 옮겨 놓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쿠냐도 빠르지만 그러면서도 발재간이 돋보이거든요. 맞아요. 에키티케는 그냥 진짜 빨라요. 그리고 빠르면서도 경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지는 플레이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합에 나서는 스타일이라서 힘도 지니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부지런해서 아래에서부터 그런 영향력을 드리블을 통해서 보여주는 빈도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동료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잘해줘요. 마르무시가 파트너로 있을 때 마르무시 쪽으로 키패스를 굉장히 잘 뿌려줬던 에키티케라서 빠를 때는 저도 이 정도까지 이 선수가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확실히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주요 공격수가 됐다. 다만 아쉬운 건 역시 결정력이 이 기록을 보면 다소 아쉬운 편인데 뭔가 기대 득점이나 슈팅에 비하면 생각보다 골이 조금은 적다라는 점이 에키티케 선수의 영입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요소입니다.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는 어떻게 봐요? 이 선수도 이제 2선 성향으로 좀 봐야 되고요. 왼쪽 측면에 주로 좀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트맵을 봤을 때는 계속 넓게 좀 빠지는데 일단 이 선수가 왼쪽 측면이나 아래로 내려와서 일단 상대와의 압박을 좀 피해요. 근데 피한다라는 게 뭔가 무서워서 피한다는 게 아니고 영리하게 피하는 거예요. 영리하게 피해서 오히려 자기 주변에 선수가 없을 때 시야를 확실히 넓혀놓는 거죠. 왜냐면 공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볼 만한 여유가 그만큼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위에 대한 서칭이 모두 끝나고 동료가 어디 있는지 상대 수비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아주 빠른 템포의 다음 선택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패스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대부분은 좀 패스가 되겠죠. 일단 이 선수가 그런 면에서 동료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연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상대 수비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숨어 들어가는 그런 박스한 오프더볼도 상당히 일품인 선수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역시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전반보다는 다소 체력이 떨어져서 경기력 자체가 풀타임 동안 90분 내내 잘 유지가 된 경우가 생각보다 좀 드물어요. 전반에 잘하면 후반에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 레벨이나 이 선수의 체력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게 염려되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에키티케를 먼저 다뤘는데 에키티케와 비교하면 드리블은 약점이 있어요. 에키티케는 내려와서 본인이 직접 폭발적으로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 강점이 있다면 주앙페드는 패스를 참 잘 뿌리긴 하지만 정작 드리블을 할 때에는 파괴력이나 폭발력이 좀 덜하다, 약하다. 그래서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영향력이 아쉬운 편이고 주앙페드도 스탯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스탯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아마 주앙페드루를
당장 스탯을 쌓아줄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 팀 입장에서는 영입을 했을 때 좀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구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쭉 얘기를 좀 선수들 많이 했는데 즉시 전력감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입스위치의 리암 델랍, 이 로리 델랍의 아버지죠. 네. 예전에 스토크시티의 롱스루인을 잘 던졌던 이 로리 델랍의 이제 아들인 리암 델랍이 이제 지금 유망주로 꼽히는데 일단 2003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리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아버지인 로리 델랍도 힘이 상당히 센 선수였는데 네.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깨가 상당히 넓고 힘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신체 능력이 좋습니다. 다부진데 속도도 빨라서 드리블도 잘해. 그리고 양발로 슈팅을 잘 때립니다. 이 선수도 슈팅 한번 때릴 때 힘이 그대로 잘 붙는 스타일인데다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지금보다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당연히 공격수 유망주를 필요로 하는 팀 입장에서는 델랍 선수가 아주 긍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수들 모두 뭐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당장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삭, 세슈코, 뭐 요케레스, 쿠냐, 뭐 에키티케, 주앙 페드로 등등 다 있는데 델랍도 유망하다고는 했지만 아직 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 좀 잘한다 싶은 수비수를 만나면 그냥 경기에서 지워집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더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이런 단점을 좀 가릴 수 있는 선수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당장에 이 선수에게 즉시 전력감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견제가 들어오면 그 경기에서 지워지는 빈도가 그렇죠. 많다라는 거. 그리고 패스 타이밍이 좀 늦어요. 이게 이제 입스위치에서 뛰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델랍 선수가 패스 타이밍이 늦다라는 점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빅클럽으로 갔을 때 애로사항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좀 많이 받고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랍 선수가 그런 뭔가 자신의 약점을 좀 다스리려면 아직 몇 년의 경험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공격수가 급하게 필요한 팀들은 몇 년 기다려주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델랍 선수도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오늘 다룬 후보들 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 장점만 있는 선수면 그 팀이 왜 팔려고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공격수가 혹은 가까워진 공격수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뉴캐슬이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형 선수면 애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선수는 어느 정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된 선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팀 상황과 혹은 수요에 맞는 선수를 합리적으로 픽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이 선수가 분명히 단점이었는데 그 단점이 우리 팀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궁합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구단의 선구안이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쉽게 잘 이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선수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돈에 한해서 그 안에서 누가 가장 우리 팀의 선수와 동료와 시너지가 잘 맞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무슨 부동산 방송처럼 이적시장 방송 어떤 선수가 좋고 어떤 선수를 사야 하고 어떻게 우린 판단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오늘은 TMF 이적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